정선군 사회적 경제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선군청의 의뢰를 받아서 이번에 정선군 사회적 경제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춘천에서 저희는 활동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의 이사장 나정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총 3개의 강의를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맡은 건 첫 번째 강의로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총 90분 동안. 네, 근데 90분을 다 풀로 보시면 되게 좀 숨막힐 듯도 하고 그리고 지겨우실 것 같아서 30분씩 끊어서, 그래서 총 90분이지만 30분씩 끊어서 보실 수 있게 30분씩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의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개의 강의는 순서대로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 2차 강의, 3차 강의 이런 방식으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동영상부터 먼저 보면서 출발을 할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이 동영상의 의미 혹은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지금 바꾸라고 이 X나 말기 X하게 못 알아듣네. 용역하고 있는 주제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걔한 딸인데 안 나와도 되긴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네네, 안 나와도 되긴 하는데 뭔가 안 나오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30분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치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GS 칼텍스나 혹은 그 GS 칼텍스 그리고 GM 대우를 여러분들한테 선전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동영상 처음에 보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고가의 자동차를 하나 새롭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자동차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딱 구매를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하시면 대부분 바로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매우 건조한 기계음이 나오겠죠? 그 기계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은 모든 상담원들이 상담 중입니다. 뭐 10분 뒤에 20분 뒤에 전화해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고가의 차를 샀는데 그 차에 뭔가 불만이 있어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는 바로 상담원 연결되는 게 아니고 건조한 기계음이 지금 모든 상담원들이 다 연결 중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전화 주세요. 이런 당연히 짜증 날 수밖에 없죠. 뭐 정말 성인군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짜증난 상황에서 상담원이 연결이 됐습니다. 좋은 말이 나올까요? 정말 좋은 말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짜증이 나겠죠, 정말. 그러니까 차의 상태도 안 좋아. 근데 상담원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상담원 연결도 잘 안 돼. 20분 뒤에 또 전화하래. 이런 상태에서 상담원 연결이 되면 당연히 좋은 말 나오기 어렵죠. 그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네, 인지상정인데요.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문제, 이걸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 와이프가,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이 상담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육성으로 나오는 그 멘트, 그것만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더라. 그래서 상담원들이 받는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뭐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는 고객들이 확 줄어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어쩌면 새로운 경제 분야가 탄생을 한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보완제로서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뭔가 거창하거나 혹은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선군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정선군 내에서 혹은 강원도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조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좀 전에 이 상담 멘트 하나 바꾼 것, 이것과 같은 조그마한 변화들, 이런 조그마한 변화들이 큰 나중에는 정말 사회 전체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큰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사회적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말 귀가 아프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사회적 경제의 정의하고 좀 다른 정의를 가져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6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라는 내용으로 윤호중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이겠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체는 누구냐? 사회적 경제 조직. 당연히 조직일 텐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면 그 사회적 경제를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람과 사회적 경제 조직, 이 주체가 원리는 뭐냐면 호혜협력 그리고 사회연대, 호혜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라고 하는 단어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혜라고 하는 건 한자 그대로 풀면 상호 간에 특별한 이익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본주의 경쟁 시장에서는 자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자본을 누군가에게 지불하면 그 지불된 자본의 가치에 맞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쟁 시장일 텐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호혜는 그런 자본의 개입 없이도 서로 간에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주로 경쟁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다 펼쳐지죠. 그러니까 정선에서 만약에 제가 많이 봤던 깜밥이 날다와 같은 그런 기업이 그 누룽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누룽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정선에 있는 깜밥이 날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죠.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동일한 제품 혹은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것보다는 협력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죠. 그리고 사회연대. 연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다 파편화되고 분절화돼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서로 돕는 그런 연대를 통해서, 방식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의 경우에도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업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통과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도, 그리고 정선군의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시는 각 그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포함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 3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주체들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제4섹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요. 이 4섹터니까 당연히 1섹터가 있겠죠. 그리고 2섹터, 그리고 3섹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로서의 4섹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1섹터는 정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이외의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선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정선군청과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그리고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와 같은 것들이 이 1섹터, 정부 영역을 구성하는 곳이 되겠고요. 2섹터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을 2섹터 영역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요. 3섹터 영역은 비영리 조직인데요. 정선에는 그렇게 많은 비영리 조직이 있진 않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들을 제3섹터 비영리 조직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섹터로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합니다. 요런 것들이 1섹터, 2섹터, 3섹터, 4섹터가 요런 도표로 하나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느냐, 비시장을 기반으로 하느냐, 그리고 체계로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제1섹터인 공공경제, 여기서 이제 여기 정부라고 얘기했던 공공경제의 경우에는 주로 재분배 그리고 공공재 공급의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섹터인 일반 시장 경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리기업인데요. 여기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기업의, 물론
사회적 경제 조직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은 수익 창출 이외의 것도 목적으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 영리기업, 시장경제 영리기업은 다른 거 다 빼고 오로지 기업의 수익을 늘리는 걸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경제와 차이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선경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제3섹터. 그래서 여긴 비영리 조직인데, 이 사회적 경제와 호혜와 연대라는 측면에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데요. 이 4섹터인 사회적 경제는 주로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 성격, 네. 영리를 추구한다는 이 영리의 성격과 그 다음에 호혜와 연대를 중심으로 한다는 요 성격이 동시에 포함된 이런 걸 사회적 경제라고 대표적으로 개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SK그룹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돈을 벌기도, 네, 영리를 추구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참 힘든데, 여러분들은 수익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호혜와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정말 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 네 개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기본법에도 요 네 주체 이외에는 안 들어갈 텐데요. 민간단체 혹은 결사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주로 포함시키지 않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유럽 사회에서는 민간단체와 결사체까지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도 빠져 있고 여기에도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협동조합의 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유럽 사회에서는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그런 국가들의 공제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들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담당하는 국가 주도의 그런 보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나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조합주의형 국가라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조합주의형 국가들에는 국가 중심의 그런 보험 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떤 정당 혹은 어디의 노동조합 뭐 이런 곳들에서 각종 조합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의료보험도 담당을 하고 연금도 담당을 하는 그런 공제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단체 혹은 결사체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공제조합까지 포함해서 유럽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주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역사가 제가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붙여놓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제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생긴 지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 육성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 생각을 해서 마치 사회적 경제 역사가 굉장히 짧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역사가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동일하다. 그만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적 경제의 원형을 보면요.
결사체적 삶에 뿌리내린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마 시대에 콜레지아 테니오리움이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영어 발음이 아니어서 저도 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하면 콜레지아 테니오럼 네, 정도로 발음을 할 수 있는 요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상조계입니다. 상조계.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집안에 누구 한 분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야 되면 그 상을 치르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비용으로도 많은 게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요. 자유민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재정적 여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노예들의 경우에나 혹은 돈이 없는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한 집안의 능력만으로 장례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우리나라 상조계가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상조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중세시대 수도사 이들이 만들었던 결사체 그리고 길드, 동업조합, 특히나 이제 길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요. 이 길드에는 가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탈퇴하기도 어렵고 한번 가입하면 거의 대를 이어서 그 길드에서 활동하는 요것도 사실은 길드 내에서 움직이는 길드가 운영되는 원리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 호혜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정신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거고요. 중국의 농촌상업 부조회의 경우에도 이것도 상조계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7, 8세기에 중국에 이미 농촌상업 부조회가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1988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농촌마을에서 자라서 이 상여를 한번 매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상여를 매는 상조기가 있을 정도로 농촌마을은 상조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런 상조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 카스트로서 판치야트라고 하는 직업적 카스트가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제 4개로만 이제 배웠었는데 사실은 그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은 카스트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열애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4개의 주요한 카스트가 있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쪼개보면요. 인도엔 정말 수백 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백 개의 카스트 중에 하나가 직업적 카스트로서 판치야트. 그래서 이 직업적 카스트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이 카스트에 소속돼 있게 되면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그 카스트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그런 세습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카스트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길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이 카스트 구성원들끼리의 호혜 정신, 연대의 정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거기에 있었던 신학 모임 혹은 노동 집단의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이 노동 집단이나 신학 모임과 비슷한 의미로서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환태평양에 있던 그러니까 뉴질랜드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섬나라들에 갔던 그 유럽의 문화인류학자들이 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부족 간에 평상시에 전쟁,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여전히 수렵채집 사회여서 먹을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게 풍부한 부족을 옆 부족이 자꾸 침략을 해서 왜냐? 우리는 식량이 부족한데 옆 부족이 식량이 많아요.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원시적이고 더 편한 방법은 어쩌면 가서 약탈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이 부족과 부족 간의 경계선에요. 광장 같은 게 있는데 A라는 부족이 그해 식량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광장에. 근데 이 수렵 채집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저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저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뭐 가령 일주일 동안 우리 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 요만큼보다 많은 양이 우리가 수렵 채집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A 부족과 B 부족의 경계선 사이에다 그냥 갖다 놓는 거죠. A 부족이 갖다 놓으면 B 부족이 갖다 먹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근데 B 부족도 많이 나왔다. 그러면 갖다 놓고 A 부족도 갖다 먹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연대와 협력의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인류 역사만큼이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언제 태동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근대 사회적 경제 주요 형태들은 19세기에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1832년에 영국 하원에서 아동노동 실태 조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183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쯤 되겠죠. 한참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소녀들은 보통 몇 시에 공장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으로 6주간 반 동안 일이 많았는데 새벽 3시에 공장에 가면 밤 10시나 10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새벽 3시에 갔는데 밤 10시나 10시 반에 끝났대요. 그러면 총 노동시간이 19시간. 노동 중에 휴식 시간이 주어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 식사하는데 15분, 점심 식사하는데 30분, 물 먹는데 15분. 총 60분의 휴식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시간을 노동을 하는데 휴식 시간 60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셌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말씀드리면 이게 183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조사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1920년대 10살에서 12살 된 노동자들 10살에서 12살을 노동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도 노동하던 아동들이 미국 사회에도 존재했는데요. 그 아이들도 대부분 16시간 정도를 노동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녀들이 혹은 소년들이 이 시기에 일을 해야 했을까? 뭐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겠죠. 이렇게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부모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그리고 의료의 문제 등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의식주의 문제를 부모들이 버는 돈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이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됐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때 이 하원에서 노동실태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나이 어린 노동자가 이게 대면 수업이면 제가 이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찍어보라고 할 텐데 한번 찍어보실래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가장 나이 어린 노동자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생각할 기회에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장 나이 어린 노동자가 3살이었다고 합니다. 3살. 3살인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 일의 내용을 보면요. 3살인 아이는 주로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이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활성화됐던 산업 중에 하나가 양무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무산업은 양털을 깎은 다음에 그걸 실로 만들고 그 실 만든 걸로 이제 섬유를 짜는 그게 이제 양무산업이었는데 그 양무산업에 필요한 원재료가 양털이잖아요. 깎아온 양털. 그 깎아온 양털 중에 양털과 양털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가령 양털에 당연히 뭐 볏짚 같은 게 묻어 있을 걔네는 이제 벼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가령 밀집, 밀에 뭐 그 가지 같은 거 이런 게 묻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골라내는 작업은 3살짜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나이 어린 노동자가 3살, 그리고 하루에 19시간 노동을 하는데 그 중에 쉬는 시간은 단 1시간.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 중엽의 영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상류층의 경우가 38세에서 39세, 중류층이 21세에서 22세, 노동자 계급은 18세에서 19세. 근데 이 평균 수명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평균 수명이 39세밖에 안 된다고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왜 이 당시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았냐면 여러분도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 과거에 생각을 해보시면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뭐 몇 개월 혹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각종 질병, 바이러스 혹은 영양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이 최대 39세 평균 수명으로 노동자 계급은 19세, 이 차이 20세 차이가 나는 건 그만큼 노동자 계급이 먹고 살기 어려웠다 혹은 삶의 조건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는, 서구사회의 사회적 경제는 자발적 필요. 왜?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는 이 상류층보다 20년이나 더 짧게 사는 이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 이 주요한 3가지 필수 분야에서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누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국가가, 그 당시에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패권국가였죠. 그런 패권국가였던 대영제국에서 노동자 계급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빈법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가두려고 했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은 그러면 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느냐? 기업이 만약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어린 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할 필요성이 없었겠죠. 기업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했던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서 노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에 대해서 2번째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